전 사실 출근할 때 그 비가 좀 오고 날씨 바람이 조금 차졌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겠구나 걱정하면서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뇌졸중 학회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홍보 슬라이드로. 그래서 뇌졸중 삼진아웃, 뇌졸중 증상을 알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홍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많이 활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은 뇌졸중 센터에 이렇게 많은 과 의료진들이 참여를 해서 환자분들의 급성 뇌졸중 또는 그 만성 뇌졸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이제 998834가 그러니까 99세까지 활발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호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이고 호상이네 아니네, 80이 넘으셨네 아니네, 조금 일찍 돌아가셨네 안타깝네,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나누는데,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경제가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면서 오래 사시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염증 질환으로는 이제 잘 안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또 암도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99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시고 만약에 아프시게 되거나 그러면 딱 3일만 고생하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7세 남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갑자기 오른쪽 마비랑 말이 안 나옵니다. 실어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증상으로 와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런 급성 뇌졸중 준비팀이 있죠. 의료진들이 신경과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비스타라는 것을 발동을 합니다.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그러면 비스타를 발동하면 전 병원이 그분을 우선으로 최대로 빨리 신속한 검사, 신속한 치료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급하게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응급으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바로 치료를 하고 검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뇌졸중의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 결과 확인하고 혈전 용해제를 쓸지, 바로 이런 혈전 제거술 시술로 할지, 또는 치료를 안 하는 게 좋을지, 이런 판단을 하고 환자분 가족분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아직 증상은 있지만, 실어증과 오른쪽 마비가 있지만 이 환자분은 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바로 치료를 서둘러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급성기 뇌졸중은 이렇게 혈관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아주 심한 고도 협착 또는 완전 폐쇄, 이럴 때 우리가 혈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혈관이 먹여 살리던 뇌 조직이 산소 공급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괴사가 빠지고 기능 손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전 제거술을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혈관 내에서 이런 혈전 찌꺼기를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틀어막혀 있던 이런 찌꺼기를 빼내서 다시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도와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평생 살면서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6초에 1명씩, 2초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통계를 보면 나이 들수록 확실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뇌졸중 발병 원인 중에 뭐니 해도 1등이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많이 생기는 병인데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뇌졸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을수록 뇌졸중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 변화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뭐 나이가 드시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당뇨도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도 많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근육량이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부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겠죠. 아까 우리 구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냥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그러면 암이죠. 암. 2등이 심장병, 3등이 뇌졸중 이렇게 되어 있죠. 4등이 질병 이외의 사망 원인이 이제 사고사죠. 교통사고, 뭐 스포츠, 낙상, 또 자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 1위 국가에서 최근에 2위로 약간 떨어졌지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통계를 보면 행복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암을 분석해 보면 대장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난소암도 있고 장우암도 있고 유방암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아서 사망 원인을 1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개개의 암을 구분해 놨더니 암은 사망 원인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개별 사망 원인으로 분석하면 역시 심장하고 뇌졸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을 좋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한번 진단이 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은 옛날에 우리 한의사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중풍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중풍. 그래서 의사들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의사협회에서도 하도 국민들이 이제 이쪽을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뇌중풍이라는 말을 같이 인정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뇌졸중, 뇌중풍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가들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결국은 뇌 자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막혀서 생기는 걸 뇌경색이라고 하고 터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이런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뇌졸중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약간 어지러운데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내가 화요일이 좀 절인데 한 6개월 된 것 같아. 이런 뇌졸중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그야말로 1, 2초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갑자기 나타나요. 건강하던 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정상으로 바뀔 때를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 증상이 갑자기 생겼는지
몇 개월 됐는지 몇 년 됐는지를 보고 우리가 급한 뇌졸중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 대상이 되는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뇌 안에 있는 혈관 안에 자세히 보면 혈관 내에 혈액 찌꺼기들이 덕지덕지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혈관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혈관이 공급하던 부위에 이렇게 뇌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CT라는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까맣게 이미 뇌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벌써 크게 뇌가 죽어 있을 경우는 혈전 용해제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비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을 혈전 용해제를 써서 터져서 돌아가시게 만들 수 있어요.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금기죠, 금기. 그러니까 이미 CT상에 이렇게 까맣게 보일 정도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뇌가 큰 부위에 손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위험해서 혈전 용해제를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CT를 처음에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 찍는 이유는 이런 걸 확인하려고 찍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위험한 거지 치료하기에 아니면 출혈이 있어서 우리가 금기사항은 없는지 또는 보통은 뇌경색 우리가 흔히 보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응급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CT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뇌가 죽은 지 12시간, 24시간 돼야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CT라는 검사의 특징상. 그래서 CT는 대부분 증상은 있는데도 정상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치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혈관이 덕지덕지하지 않고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렇게 혈액 찌꺼기가 딱 이 부분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뇌경색은 아까랑 좀 다르죠. 뇌 안에 혈관에 덕지덕지하게 동맥경화성 변화가 없고 이거는 그냥 혈액 찌꺼기가 단순히 날라와서 막힌 거죠. 대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색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색전성이라는 거는 먼 데서 이런 혈액 찌꺼기가 날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심장입니다. 심장의 혈액 찌꺼기가 펌프질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이 심장 내에 있던 혈액 찌꺼기가 목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혈관을 막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 환자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졸중이 발생했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료 선택도 해야 되고 차후에 뇌졸중 치료가 됐든 안 됐든 2차 예방을 신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혈관이 이제 터지면 이런 모양이 되죠. 하얗게 출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출혈이면 상당히 뇌가 흔들리죠. 이게 일정한 두개골, 해골이라는 두개골은 딱딱하죠. 움직일 수 없는 딱딱한 속에 보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속에 병이 생기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뇌가 반대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뇌가 출혈 때문에 또는 뇌경색 때문에 뇌가 붓게 되면 뇌부종이라고 하는데 뇌부종이 일어나면 뇌구정을 중요한 구정을 누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골이 눌러지면 생명 위험,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뇌부종은 응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을 이제 쭉 나열을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죠. 손발이 저린데 뇌졸중 가능성이 시리다, 뒷목이 뻐근하다, 얼굴이 눈 밑에가 실룩거려서 뇌졸중이 아니냐, 손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뇌졸중하고 큰 관련은 없는 증상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개 손이 저리면 말초신경이나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퇴행성 편한데.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부터 한쪽 팔다리가 다 저려요. 그러면 뇌졸중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팔 한쪽만
저리고 또 이쪽 팔도 양쪽으로 저려요. 이런 경우는 양측성으로 증상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는 뇌졸중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오는 감각이나 운동 증상이 오히려 뇌졸중에 가까운 증상이 되겠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뇌졸중 가능성이 있다. 자, 뇌졸중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볼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을 웃어보거나 거울을 보고 이라고 했을 때 이 안면 근육이 대칭으로 잘 움직여지는지 보는 거죠. 의사들이 진찰을 할 때 이분 안면마비, 얼굴마비가 있는 것 같아 의심하는 거는 이런 근육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마비가 있는지도 보지만 자연스럽게 가만히 말씀 안 하고 있을 때도 여기 주름 있죠? 여기 코랑 입 주위 지나는 이 근육이 있어요. 요 주름 때문에 주름이 한쪽은 잘 보이는데 한쪽은 안 보일 때 그쪽 마비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해보면 그쪽 주름이 잘 안 보이는 쪽이 정상 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 테스트 할 때는 근육을 최대로 수축시켜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해서 양쪽 볼 이런 입 모양이 대칭으로 잘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고 또 웃으면서 눈 또는 눈을 이렇게 한번 꽉 감아봐서 양쪽이 제대로 힘이 주어지게 잘 감아지는지 이런 테스트를 얼굴에서는 하게 되겠습니다. 자, 흔히 와사풍이라고 부르죠. 말초형 안면신경마비 상당히 많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설이 이제 유력하지만 뭐 바이러스 발견된 적은 없고 원인은 잘 아직도 모르고 또 뇌졸중인지 걱정하면서 또 얼굴명이 삐뚤어지니까 모양 미모가 문제가 되니까 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소위 벨마비라고 전문적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벨마비, 말초 안면신경마비는 그렇게 응급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과 안면신경 단순한 이런 벨마비, 와사풍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요? 가장 간단한 거는 입가에 얼굴 요 밑에 쪽만 마비가 일어나고 눈은 정상일 경우 오히려 얼굴 밑부분만 마비가 왔을 때는 뇌에서 일어난 마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도 마비가 와서 잘 안 감기고 있더라. 근데 입도 힘이 안 주어지고 눈도 잘 안 감겨지고 아래 위로 오히려 크게 마비가 왔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다 하고 있다 이럴 때는 그렇게 응급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도 잘 안 감기고 입도 삐뚤어지면 오히려 와사풍, 벨마비라는 거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밑에만 입이 살짝 삐뚤어졌다 오히려 더 급히 병원을 찾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입가에 반만 마비가 왔을 때 사진을 찍어오면 이렇게 조그만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 경우죠. 그래서 대개 뭐 살짝 마비가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발음도 약간 좀 이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병이 왔기 때문에 이분이 오른쪽 팔다가 약간 우분에 뭐 이 정도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장애죠. 말씀 잘하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내가 편도선이 심해서 이거 뭐 아프니까 또는 치통이 심해서 임플란트를 어제 해서 구내염이 생겨서 말을 좀 이걸 원인이 뚜렷하면요 무슨 뇌졸중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말이 이상해 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발음도 이상하고 말이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고 뭐 단어를 보면 자꾸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실어증 중에도 우리가 이제 감각성 실어증 이렇게 말을 아예 못하면 쉬운데 그런 사례 재미있는 사례들을 제가 한번 보면 한 20대 청년이
진료실에 와갖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본인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종이랑 연필 주고 본인이 불편한 거 언제부터 말이 불편해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설가처럼 아주 글씨를 잘 씁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한테 정신과 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뭘 알고 있냐면 실어증이 오면 글씨도 잘 못 써요. 근데 이거를 가짜로 우리가 군대 안 가려고 이제 말하자면 쇼를 하는 환자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전문가한테 가짜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잘 씁니다. 만약에 제 동생이라면 그냥 귀싸대기 하는 거예요. 환자니까 예의를 다해줘서 정신과 상담을 한번 해봅시다. 또는 감각성 실어증이라는 경우는 응급실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너무나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괜찮은데 이거 애들 그런지 모르겠어. 괜찮은데 환자분들 오른손 좀 잠깐만 들어보시겠어요? 나 괜찮은데 얘기가 전혀 안 통해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분들을 이게 아무 문제 마비도 없고 언어만 이상한데 뭐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이거 정신 나간가? 그래서 정신과에서 치료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어증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런 실어증인데 본인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지만 상대방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감각성 실어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는 이런 실어증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을 잊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언어 중추라는 뇌 부분에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언어 중추라는 것은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뇌에 있어요. 왼손잡이는 오른쪽 왼쪽 한 70대 3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근데 오른손잡이는 90% 95%는 왼쪽에 언어 중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손상을 받으면 언어에 당장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몇십 년 의사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인간이 역시 말을 해야 되는구나. 말을 안 하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극진하게 간호하느냐 안 하느냐 조금 포기를 빨리 하느냐가 언어 때문에 온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님이 한쪽 팔다리 못 쓰고 그러지만 누구 왔니? 손녀서 왔니? 누구 왔어? 며느리 왔어?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래도 정성껏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안 하고 당연히 말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분들, 가족분들도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편층마비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면은 우리가 당연히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보면 양쪽 손을 이렇게 꽉 쥐었다가 폈다 해서 힘이 잘 들어가는지 본인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들고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한번 계셔보세요. 그러면 실제 약간 마비가 있는 사람은 팔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안쪽으로 돌면서 약간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짜로 마비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능성 마비다. 정신적으로 마비를 온 사람들은 다양하게 마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자세한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팔을 우리가 양쪽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한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면
이거는 강력히 뇌병변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인다. 이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증상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쪽이 안 보였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한쪽 눈이 가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눈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어둡지? 이쪽 눈 왜 잘 보이지?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런가? 어제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 한쪽 눈이 갑자기 시력이 소실됐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오히려 1분, 2분, 3분, 5분, 10분 만에 다시 돌아간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먹여서 흘리는 혈관은 심장에서 목혈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가죠. 따라서 대부분 목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분들 또는 심장에 혈전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뇌졸중의 하나의 사인이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됐다 하더라도 급히 병원을 가라 하는 거 알려주는 거. 또는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미국 가면 음주운전을 후 이렇게 부는 거를 안 하고 대부분 경찰이 내리게 하죠. 걸어보는 걷는 모습이 제대로 걷는지, 이렇게 걷는지. 술 많이 먹은 사람들 보신 적 많죠? 이렇게 걷죠. 왜냐면 작은 골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얼마나 취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취했을 때는 손으로 뭘 잡을 때 이렇게 잘 못 잡고 하는 걸 보이는 거고, 심하게 취하면 몸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알코올 농도가 얼마큼 됐겠냐. 그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술을 안 먹었는데도 갑자기 비틀비틀 하거나 어지럽고 또는 막 두 개로 보이면 갑자기 생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뇌졸중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했다. 그래서 번개 두통이라고 해요. 누가 망치로 내 뒤통수를 친 거야. 빡!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구토. 울렁울렁 통하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가물가물 졸려지기 시작하고 의식이 떨어지고. 이런 게 위험한 두통이죠. 근데 그냥 두통 조금 아파오는데 다른 문제가 없어. 그러면 대부분 사진 촬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심한 번개 두통의 경우는 출혈을 대부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안면마비는 밑에 반쪽이 마비 올 경우, 한쪽 마비, 심지어는 감각이 떨어졌거나 저린 게 얼굴을 포함해서 한쪽이 왔을 경우, 발음장애나 실어증, 아예 말을 못하거나 엉뚱한 말을 되풀이 계속하거나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럴 때는 급히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기 좋겠다. 또 하나 흔히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은 소위 이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환자분들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놀라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오는데 말은 잘해요. 그리고 잘 걸어다녀요. 음식도 하더니 있고. 근데 문제는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죠. 본인이 그동안의 기억이 다 끊어진 거예요. 술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끊어진 거예요. 몇 시간, 또 하루, 이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언제 왔지? 내가 여기 언제 왔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 그리고 기억을 상실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전내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물론 뇌졸중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치매, 전구, 위험한 사인이다, 뇌졸중과 일부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연구도 있지만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병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극도의 스트레스, 아주 심한 운동, 과격한 운동 이런 걸 하고 나서
생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잠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아 그런 점도 있구나. 그 대신 전문가 상담은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얘기 들었는데 별거 아니래. 그리고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전문가 상담은 꼭 한번 해보시고. 자, 뇌졸중은 왜 생길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 성별을 염색체를 바꿀 수도 없고 자, 교정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뇌졸중을 이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면 열심히 막아야죠. 그래서 고혈압, 심장질환, 부정맥, 당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이런 게 아주 유명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건강검진 또는 체크해서 이런 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전문가랑 상담해서 정상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정상으로 돌리지 못하면 예방을 해야 되고 약물로 이런 걸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려진 뭐 인종, 뭐 흑인과 백인 간의 차이점, 뭐 동유럽 쪽에 뭐 뇌출혈이 좀 더 많더라. 뭐 옛날에 피임약을 먹으면 위험하다. 편두통이 있는데 전구 증상이 있는 편두통은 뇌졸중이 좀 더 위험하더라. 뭐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보고돼 있습니다. 자, 이 혈압 조절하면 뇌졸중은 뚝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역시 혈압이죠. 이런 거죠. 제가 전공의 시절 어릴 때 80년대에는 응급실에 뇌출혈 환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국에. 근데 지금은 뇌출을 거의 보기 힘들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병원에 잘 다니고 의사는 쉽게 만나고 무료 뭐 수가가 뭐 너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의사들은 수가 이게 너무나 또 불만 많고 제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 드물어요. 세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범 아주 철저하게 그런 싸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환자 입장에는 굉장히 좋은 국가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혈압 조정이 그만큼 쉽게 되니까 조정이 잘 되니까 뇌졸중도 많이 조절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각종 심장 질환으로 뇌졸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게 있는 거죠. 특히 많이 관심 갖는 게 부정맥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스스로 자가진단 하고 싶어 그러면 엄지 손가락 밑을 따라 내려서 손목에 두 손으로 이렇게 살짝 대보면 맥박 뛰는 게 느껴져요. 쿵탕쿵탕. 그거로 한 10초, 20초간 한번 내가 맥박 뛰는 게 규칙적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귀 앞에 여기다 살짝 손가락으로 집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쿵탕쿵탕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귀에 대고 주무실 때 뭔가 쿵탕쿵탕 계속 소리가 들려서 잠 못 자요. 그러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다 정상이죠, 정상. 이거를 열심히 눌렀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박을 잡아서 내가 규칙적으로 뛰고 있나 아니나를 보는 거고 더 정확한 방법은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찍어봐야죠.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잘 꼭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꼭 예를 들면 뭐 위내시경을 얼마 만에 한번 좋을까? 그럼 기본이 2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이렇게 알려줘. 대장 내시경은 언제 할까? 50세 넘은 사람은 반드시 한번 해요. 정상은 5년마다 해요. 용종이 있으면 3년마다 해요. 이런 게 대충 다 정해져 있죠. 자, PET 정말 전문가들은 암 전문가들은 PET 필요 없다. 건강진단으로. 미리 찍으나 암 발견을 찍으나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최근에 또 폐암학회에서는 여자분들 담배 안 피는 분들이 10명 중 폐암이 9명이더라. 담배 없이 생기고. 그러니까 40대 넘으면 반드시 한 번씩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검사 기준들이 제한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고하게 정해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켜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뇌졸중이 많이 생겨요. 자, 이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심장은 어떻게 돼요?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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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탁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죠. 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놈이 망가졌어요. 나이 들어서 노화 과정이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러면 한참 안 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내 피가 선지국처럼 굳어요. 그놈이 타고 올라와요. 펌프죠. 그래서 심방세동은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뇌졸중이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흡연, 담배를 피면 이렇게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자, 고혈압이 있으면 3-4배 위험합니다. 담배를 피면 한 2배 정도 뇌졸중 많이 생겨요. 그런데 혈압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폈어요. 그럼 몇 배일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3-4배에다가 2배니까 6배? 5배? 근데 연구를 해보면 위험인자 2가지를 갖고 있으면 뇌졸중은 20배 많습니다. 20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많을수록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런 경동맥을 촬영하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여기가 혈액 찌꺼기가 이만큼 쌓인 거죠.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 경우는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그러니까 빨리 그런 스탠트를 해서 해주던, 여기 목에 수술해서 찌꺼기를 빼주던 이런 대책을 하는 게 우리가 예방 방법이 되겠다. 뭐 진단은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응급실 오시면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뭐 획기적인 검사가 나오고 그래도 전문가 이 지식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직은. 특히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오지만 이런 아주 미세한 것까지 만질 수가 타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공부한 전문가 머리가 최고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을 할 때 정확도가.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병력 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 진찰 이게 뭐 거진 90%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중국 의사들한테 하루에 몇 분이나 환자 보세요 그랬더니 200명 봅니다. 300명. 인구가 많은 나라. 아니 그럼 진료가 됩니까? 눈만 보고 약 줍니다. 200명, 300명이 물어볼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제가 뭐 반나절 하루 종일 100명 봐도 그냥 짜증이 나고 막 서로가 환자도 짜증나고 의사도 짜증나고 아직도 조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학병원에 너무 환자가 몰리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죠. 좀 선진국처럼 진료도 좀 편안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죠. 너무 저가 수가가 낮으니까 많이 와야 돼요. 병원 유지하려면 뭐 악순환이죠. 악순환. 또 환자분들 불편하죠. 2-3분 겨우 몇 개월씩 기다렸다가 그런데 선진국 가보면 이건 엄청난 행복이구나. 한국 사람들. 그죠?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는 대학 교수 한 번 만나려면 최소 6개월 보통 1년 CT 한 번 찍으려면 6개월 MRI 7개월 자기 찾아보래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그렇게 참을성들이 많은지 그분들 하려는 대로 합니다. 그럼 이제 약간 그런 사회주의 영연방 그런 거랑 미국식, 한국식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나마 우리는 뭐 굉장히 하여튼 어쨌든 행복한 의료 시스템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밖에 이제 기타 혈액 검사, 심장 검사, 초음파, CT, MRI, 뭐 직접 혈관 촬영 이런 거를 망라해서 전문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검사가 뭔지
자, 내일 필요한 건 뭔지, 시술하고 12시간 후에 필요한 검사가 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검사를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로 혈액 찌꺼기가 심장에 들어있는지, 만약에 보인다면 뭐 응급이다. 언제 또 떨어져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고요. CT상에 이렇게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렇게 뇌경색, 이미 뇌가 손상이 크게 있는지, MRA를 통해서 혈관이 한쪽이 안 보이고 막혀 있는 게 보이는지, 뇌 자체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이런 경둥의 도플러, 뇌 혈류 검사를 통해서 뇌 혈관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아직도 위험한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 직접 이 허벅지 안쪽 혈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카테터를 집어넣고 혈관을 직접 찍어서 이렇게 혈관 막힌 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혈전을 직접 여기서 제거하는 이런 시술을 하겠죠. 그러니까 뇌졸중이 의심되면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혈전 용해자가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힌 부분을 약으로 쉽게, 정맥 주사로 쉽게 뚫을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내에 와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그 본인이 있던, 또는 가족이 있던, 친구가 있던 그 어떤 위치든지 봐갖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큰 병원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병원이 작으면 의사 선생님 숫자, 간호사분 숫자, 시설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응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한 분을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률이 높아지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큰 병원 가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뭐 침 맞아보고 기다리고, 뜸 들여보고 기다리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개인 병원 둘러서, 내 주치의 선생님 동네 병원 둘러서 상담해보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앰뷸런스로 큰 병원 응급실 오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막혔으면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넓혀주기도 하고 혈전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좋은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률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혈관 막힌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어져서 혈관이 재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다 뭐 가끔 이렇게 뇌출혈 치료하고 나서 생기는 사례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뇌졸중 치료가 끝나면 이런 약물 예방 치료를 합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게임이 끝난 게. 이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안 생기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약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으면 당연히 위험인자 조정할 것이고, 뇌졸중 예방약들을 씁니다. 만약에 심장에 찌꺼기가 있어서 뇌졸중이 왔던 분들은 이런 항응고제를 선택해 줄 것이고, 동맥경화성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아스피린을 포함한 이런 항혈소판 제제를 우리가 가능하면 복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 드실 때 주의사항들은 다음 이기정 교수님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예방은 그래서 이렇게 위험인자를 체크해서 관리를 잘하자. 평상시에 뭐 당연히 운동하고 이런 식사 습관을 통해서 비만 예방하고 당뇨를 없애도록 하자. 과음 삼가자, 금연하자. 뭐 위험인 소위 뇌졸중의 위험 증상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이런 게 의심되면 뭐 지금 심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결론은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오는 평상시에 내가 없던 신경학적 증상이다. 그러면 뇌졸중이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큰 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신뢰하고 맡기자. 시간 싸움이다.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 기본적인 거는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 그리고 건강에 관심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절을 할 것인가. 여기에 평상시에 관심을 갖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예.